안녕하세요. 5분 뚝딱 미술의 김필영입니다. 저희가 첫 시간에 르네 마그리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조셉 코수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코수스가 마그리트의 작품 세계를 좀 이어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관점이냐면, 마그리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보다는 내 작품을 보고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라는, 어떻게 보면 숙제를 던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수스의 작품을 보면 과연 의자라는 개념이 뭐지? 의자라는 사전적 정의가 뭐지? 라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문제를 던진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또 코수스의 직접 사인을 받으시고 또 오마주를 한 또 우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홍대 이 작가 이규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코수스와의 그 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코수스의 작품 세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신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셉 코스스 같은 경우는 어린 대학생 시절부터 저한테 충격을 준 작가였거든요. 그런데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셉 코스스라는 작가의 영향을 받은 것은 필연적인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저는 해요. 필연까지 갑니다. 네. 운명적 만남이었다 그런 뜻인가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게 아니었나 약간 네. 이런 생각을 네. 저는 해보죠. 모든 우연도 지나가 보면 필연처럼 보이는 겁니다. 네. 예. 어떻게 영향을 받으셨어요? 사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품은 그림이에요. 페인팅.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에 대학생 시절에 제 작품은 거의 다 개념 설치 미술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이후에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은 조셉 코수스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시절에 했던 제 작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 개념 미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영미권, 그 중에서도 제가 런던에 유학을 가게 되면서 개념 설치 작품으로 유학을 가게 됐고요. 그런데 제가 유학을 가게 돼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한국에서 서양학과를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유학을 가서도 저는 한국인, 동양인이긴 하지만 영미권, 어떻게 보면 서양의 영향을 받은 개념 설치 작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본진에 간 거잖아요. 그렇죠. 본진에 가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한계를 느낀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하는 개념 설치 작업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유럽에서 살아온 친구들만 할 수 있는 깊이감 같은 게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이란 나라, 동양에서 유학을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겉모습적으로 내가 흉내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스스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유학을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림을 제가 잘 그리는 편이니까 그들에 비해서는 내가 손기술은 좋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고요. 거기서부터 저의 첫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시작이 됐죠.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해외에 가면 그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저는 그 말을 듣고 저 20대 당시 20대 말에 갔으니까 저는 좀 어떻게 보면 20대 때 좀 삐뚤어져 있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마그리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적인 거에 대해서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유학을 갔을 때는 당연히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개념 미술 작품을 했는데 어떤 친구가 너는 한국 사람인데 왜 이런 거 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네. 어떤 친구의 그냥 지나가던 말로 한 건데 저는 사실은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차에 그런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왜 한국인인데 여기 와 있고 한국의 것은 무엇일까?
왜냐면 한국적인 거를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당시에는 일본인 작가 중에 유명한 무라카미 타카시라는 작가가 일본을 드러내는 작품을 했었고요.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그 다음에 당시 유명했던 중국 작가들 같은 경우는 중국이란 나라가 갖고 있는 특수성, 정치적으로 약간 공산주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작품이 세계적으로 좀 인기가 많은 중국 작가였거든요. 그렇다면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한국만의 고유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조금 공부하게 됐고, 한국이란 나라는 정말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 전에는 중국의 영향력에 있었고,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일본의 영향을 좋던 싫던 받을 수밖에 없었고, 해방 이후에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고, 강대국 사이에 있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은 그 것 자체가 한국의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작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 시리즈의 첫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한국적인 이미지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미국, 일본의 특징적인 이미지들을 조합한 게 한국의 것이지 않냐. 역설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공각기동대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에반게리온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 신세기 에반게리온. 네. 그리고 배경에 있는 파란색과 별은 미국 국기.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옆에 있는 거는 중국의 상하이 풍경. 요거를 제가 이제 합쳤거든요. 제가 조합한 이미지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에반게리온이라는 캐릭터를 가져온 이유는요, 요 그림의 오른쪽 상단에 보면 신세기 에반게리온이라는 실제 에반게리온의 로고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 로고가 재밌게도 알파벳으로 에반젤리온이라고 써 있고요. 신세기는 한자로 써 있고요. 에반게리온이라는 일본 가타가나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작품이 미국, 중국, 일본을 조합한 건데 이 로고가 한자, 일본어, 영어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국기 50개의 별이 상징하는 게 미국의 주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이민자들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런 조합, 저런 조합 막 다 섞여서 미국이란 나라가 탄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 동방명주인데요. 상하이 야경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하이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별나라 같은 풍경이에요. 되게 미래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유럽 스타일이고 어떤 데는 무슨 미국 스타일이고, 정말 상하이란 지역 특성상 19세기 뭐 이때부터 뭐 서양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하이란 도시 자체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은 특성을 다 갖고 있는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하이라는 지역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신세기 에반게리온이라는 일본의 이미지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 국기는 미국의 이미지로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갖고 오게 됐죠.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철학사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은 사실은 누군가가 이미 했던 생각들이거든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새로운 생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의 조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창의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미국적인 것, 그 다음에 일본적인 것, 그리고 중국적인 것, 이런 것들의 이미지를 뭐 차용했다 그러나요? 차용을 해서 이제 하나의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이미지에 대한 그 유사, 상사,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저는 본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의 조합이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당시에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시리즈 타이틀은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우리가 뭐 전통적인 뭐 어떤 것들 그런 거는 하나도 없게 그린 게 저의 포인트?
할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한 또 다른 이유가 사실은 하나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당시에 저희 가족이 한국에 아무도 없었어요. 부모님은 이제 일 때문에 상하이에 계셨고요. 동생은 일본에 있다가 미국으로 갔고요. 네. 저는 영국 런던에 있었고 우리 가족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아무도 없다는 게 굉장히 역설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메이드 인 코리아 시리즈 작품 같은 경우는 한국을 이야기한 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나를 표현한 일종의 자화상이다. 이런 식으로도 제가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네. 이 두 번째 작품은 코수스 느낌이 나는데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네. 보이시면 코수스 느낌이 이제 제대로 풍길 거예요. 예. 실제로 시리즈 타이틀도 오마주 투 코수스예요. 그때 예. 개인전 했던 이 풍경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코수스는 이제 3개를 했지만 저는 이제 4개를 표현을 했어요. QR코드 하나 들어가 있네요? 네. 예. 지금 이거는 2016년에 했던 작품인데요. 예. 이 작품 설명을 좀 해주시지. 맨 왼쪽에 있는 게 뭡니까? 제 왼쪽에 있는 작품은 예. 제가 포토샵으로 드로잉한 JPG 파일을 프린트한 거예요. 포토샵으로 드로잉한 걸 JPG 파일로 출력한 거네요? 네. 두 번째에 있는 큰 이미지는 제가 캔버스에 유화로 직접 그린 거예요. 직접 그리신 거고. 네. 이 코스로 말하자면 진짜 의자인 거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보통 작가들이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잖아요. 예. 제가 이게 완벽하게 똑같다는 걸 알게 된 이유가 디지털 사진을 찍고 그 디지털 사진과 제가 포토샵을 한 그 이미지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똑같아가지고 약간 이런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좀 잠깐 이해가 안 되는데, 이 큰 그림은 직접 유화로 그리시고, 네. 왼쪽 거는 포토샵으로 직접 그리시고, 네. 그런데 똑같다는 말이에요? 네. 그 실력이 좋다는 얘기네, 그거는. 그렇죠. 대단하네. 포토샵 능력도 늘었고, 어. 그림을 계속 그리다 보니까 그림 테크닉도 늘고, 예. 특히나 너무 비슷해서 예.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어떻게 보면 캔버스 작업을 위해서 드로잉을 한 건데, 예. 사실 생각해보면 드로잉이 또 먼저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그 드로잉 이미지를 보고 유화로 옮긴 건데, 그러면 뭐가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있는 조그만 텍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유화 작품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고 이제 제 개인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그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네요. 네,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 텍스트. 그러면 요 온라인상에 있는 디지털 이미지는 그럼 요걸 가짜야? 아니면 뭐 유사한 복제야?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 예. 이 지금 같은 디지털 세상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요거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웹 주소와 같은 QR코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마주 투 코수스다 라고 불렀죠. 코수스보다 나은데요? 조금 뭐 발전했다? 이런 느낌? 예. 이제 좋습니다. 시간상 거의 60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요 이후에 제가 이제 텍스트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더 브릿지라는 시리즈를 2017년도에 했는데 요 브릿지라는 시리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시면 그림이 없고요. 그냥 웹 주소 텍스트만 전시장에 그냥 놨어요. 그런데 요 웹 주소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제가 똑같은 디지털 이미지를 지금처럼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제 홈페이지에 올리고 뭐 트위터에 올리고 이러면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시각적 이미지는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웹 주소의 텍스트 형태들은 다 달라지거든요. 인스타그램은 뭐 인스타그램으로 시작할 거고 트위터는 트위터로 시작할 거고 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 홈페이지 주소가 나올 거고 그러면 요 텍스트의 시각적인 형태는 다 다른데 그 텍스트가 갖고 있는 비주얼적인 이미지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같은 작품으로 봐야 되나 다른 작품으로 봐야 되나 요런 질문을 던지는 시리즈를 했었죠. 그 다음에 요거 작품 업데이트 하실 때요. 네. 그 백남준 비디오 아트처럼 네. 오늘 이 동영상 옆에다가 테레비를 하나 좀 틀어주시죠. 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2008년부터 네. 월렛 시리즈를 이제 2022년까지 진행을 했어요. 네. 또 이제 화면에서 보면 큰 알 수 없는 텍스트의 조합과 배경에는 그림이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2018년을 생각해 보시면 그때 2017년도부터 해서 비트코인 열풍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런 IT나 이런 비트코인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생각보다 꽤 빨리 비트코인을 시작했거든요. 오. 그래서 생각보다 수익이 좋았어요. 오. 수익이 좋았는데 혹시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아, 예. 안타깝네요. 네. 이때 비트코인을 막 하면서 그림을 안 그릴 정도였어요. 근데 17년도에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제가 너무 조금 투자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네, 오르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타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초에 이제 암호화폐가 폭락했을 때 비트코인의 성적이 이제 거의 0원에 수렴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현타가 오고 제가 몇 달 동안의 저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이 시장이 마치 현대미술 수준과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당시를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이 워낙 열풍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은 미래로 가는 열쇠다라고 얘기하셨고 반면에 다른 분들은 이거는 그냥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미술 시장을 보면요 가끔씩 인터넷 뉴스에 어떤 작가 점 하나 찍었는데 20억이다 이런 기사가 떠요. 그럼 비트코인 같네요. 댓글에 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미술하는 사람들은 그 점 하나 찍어도 20억이 가는 이유를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데 반면에 다른 분들은 전혀 공감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비트코인 신과 미술신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제가 암호화폐 지갑을 미술작품으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암호화폐 지갑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웹 주소의 형태처럼 알 수 없는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텍스트의 유사점도 어떻게 보면 제 작품과 이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배경에 있는 그림은요,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흔한 미술 작품인 이미지는 제가 그대로 그냥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작품 같은 경우는요, 모네의 작품을 제가 프린트한 거 위에다가 이 텍스트를 그린 거예요. 아, 그리셨어요? 네. 이 모네 작품 같은 경우는 튤립밭을 모네가 그린 거를 제가 갖고 왔죠. 근데 이제 튤립밭을 그린 걸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또 튤립 하면 생각하는 게 또 마치 비트코인처럼 튤립 버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여지는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다 그림을 그린 거긴 한데요. 제가 암호화폐 지갑을 미술 작품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갑을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들고 다니지는 않지만 한때 뭐 명품 지갑 이런 거 많이 들고 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루이비통의 로고를 이용해서 배경에 있는 거는 이제 연예인.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모네의 작품을 제가 그대로 차용한 것처럼 그림을 그린 그러니까 암호화폐 지갑을 미술 작품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이때 실제로 개인전을 했었는데요. 작품을 이더리움으로 판매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 다음 작품은 이건 약간 그 동양화 같기도 하고요. 네. 또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시리즈인데요. 시리즈 타이틀 같은 경우는 The Study for AI Paintings. AI로 그리신 거예요? 네. 제가 뭐 이런 신기술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AI가 이제 대중한테 알려진 게 뭐 한 22년 초 뭐 그렇죠. 이쯤이었는데 그때 미드전이라는 걸 처음 발견하고 나서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나 20년 넘게 뭐 한 거지? 내가 왜 20년 동안 그림을 왜 그리고 있었던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AI 시대가 앞으로 미래일 거는 분명한데
그럼 AI 시대의 미술 작가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질문을 던지는 시리즈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작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헨리 키신저라는 이제 예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었는데요. 네. 키신저가 AI 이후의 세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한 문장이 좀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 문장이 뭐냐면 AI가 발전함에 따라 인류는 세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AI를 제한하거나, 그러니까 AI를 아예 거부하는 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AI와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AI를 따르던가. 그러니까 AI 따르던가 하면 완전히 AI에 동화돼서 마치 매트릭스 영화 같은 요런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 시점에서는 AI와 협력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AI로 제가 원하는 프롬프트, 그러니까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미지를 캔버스로 저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보이시는 산수화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AI라고 하면 미래적이고 거창하고 이런데 AI 풍경화, AI 인물화, AI 정물화. 어떻게 보면 이 인물화, 풍경화, 정물화가 미술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미술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AI로 이런 걸 한번 그려보자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 풍경화 시리즈를 그리게 됐고. 그럼 이 두 작품은 AI가 그린 거예요? 아니요, AI가 그린 게 아니고요. 제가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이제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롬프트, 그러니까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시안 올드 랜드스케이프라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나온 디지털 이미지를 제가 캔버스로 옮긴 거예요. 직접 AI가 그린 걸 그대로 그리신 거네요, 캔버스에다가.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AI가 다 그린 걸 왜 굳이 캔버스로 옮겨?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에는 결국 AI 로봇이 인간처럼 모든 거를 다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AI가 결과물로 도출할 수 있는 건 디지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물리적인 캔버스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리즈를 제가 의도적으로 시한부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캔버스까지 만들고 실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순간이 되면 저는 이 시리즈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고, 요 산수화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학 시절에 너는 왜 한국 사람이 우리 스타일대로 해? 이런 질문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요. 의도적으로 동양화 물감을 사용을 했고요. 의도적으로 산수화 시리즈를 그렸고요. 요 마지막 작품은 어떻게 됩니까? 요 마지막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AI 인물화 시리즈인데요. 이제 작품 제목이 넘버링이랑 언더바, 한 다음에 이제 무언가를 지칭하는 단어가 작품 제목이에요. 요 작품 같은 경우는 넘버 1091 스톰트루퍼. 이 작품도 그러면 AI가 그린 걸 직접 제가? 손으로 그리신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배경에 있는 물감이 퍼져 있는, 번져 있는 방식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제가 그린 거죠. 라인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틀 이런 거는 AI에서 다 따왔고요. 그러니까 보통 인간이 작업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조합해서 이제 드로잉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AI가 등장하면서 생각나는 단어만 있으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 시간이 많이 단축됐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글을 쓸 때도 요즘은 AI가 글을 쓰고 사실은 AI가 쓴 글은 사실은 다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약간 수정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림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얘기네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방식이 가장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글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쓰고 미술하는 작가들도 이렇게 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저희가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보면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마그리트 그림들 보면 그 아이디어 자체가 신박하잖아요. 네. 그러면 AI가 신박한 아이디어를 내게 하고 네. 내가 그걸 그리면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요런 신박한 아이디어를 갖고 AI한테 요거를 어떤 방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해볼까 하면 또 이제 그림이 나올 테니까, 네. 지금은. AI와 타협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사실은 미술 작가분들 중에서 이런 AI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AI를 이용하는 작가는 너는 작가가 아니야. 너는 창의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적이라는 게 정의가 뭐지? 이런 질문을 하면 인간이 창의적이게 무언가를 예술적으로 내놓는 거와 지금은 AI라는 큰 툴이 있고 내가 어떠한 뭐 제시어를 던져줘서 AI가 온라인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조합해서 빠른 시간에 내놓는 것도 창의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네. 전혜정 교수님이라고 AI로 그림 그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네. 그분은 AI로 그림 그리는 것만 하시는 분은 아닌데 그분 인터뷰 모시고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분도 미대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그림을 공부할 때 여러 사람들을 모방을 하면서 그리잖아요. 네. 예.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고. 네. 내가 무언가 창조적인 것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여태까지 연습했던 수많은 이미지와 그림들,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조합이 돼서 사실은 창의적인 게 나온 거라고 보면 네. AI도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인간한테는 창의성이 있고 AI는 창의성이 없나? 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AI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치 카메라가 등장했을 때 카메라의 존재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셨던 그리고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그거를 불편해했던 말에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들과 닮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어요. 사진기 등장으로 인산주의가 나왔듯이 이제 AI가 나왔으니까 뭐 다른 또 블루오션을 개척하셔야죠. 지금 하시는 부분이 블루오션 개척하는 작업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AI를 도입한 미술 작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하고 뭐 작품에 관한 설명은 뭐 요게 그렇게 뭐 길거나 뭐 요러지는 않지만 요즘 시대상을 반영하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된 작품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시대 흐름이 요즘에는 특히나 굉장히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술 작가 또는 예술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시대 흐름을 이끌 수는 없어도 최소한 따라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런 식으로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르네 마그리트에 이어서 조세 코스스 그리고 이규현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봤는데 그 앞선 두 분의 그 반열에 같이 오르신 느낌이 어떠십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선생님과의 방송을 준비하면서 뭐 의도한 거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마그리트와 조셉 코스스의 영향을 어릴 때부터 받아왔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 무의식적으로 제 작품이 여기에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 작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뭐 이제 반열에 올랐다는 표현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미술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으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마그리트가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대해서 또 조세 코스스가 개념 미술이라는 걸 또 그 바톤 타치를 이어받아서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로 아마 이 작가님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작품 세계를 이어나가시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장시간 뭐 좋은 작품 설명해 주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